오늘 헌재에서는 13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계속 자리 잡고 계십니다. 네. 안 쫓겨나셨어요.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떴어요. 뽕. 해피 발렌타인입니다. 뽕.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경수 교수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썰렁한 개그 한번 할까요? 또. 경. 아니, 근데 저는 계속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데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유를 알면 이유 있는 일패죠. 그렇군요. 그냥. 알겠습니다. 오늘도 의문의 일패 당하갑니다. 경수 교수님. 자, 헌재. 네. 코미디예요. 네, 코미디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원래 그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구인 측이 아니라 피청구인 측이 요청했는데 안봉근 청와대 그 비서관이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오고 오늘 24분 만에 그 종결이 됐는데 왜 안 나온 거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도 모른다. 모호. 그러니까 당신들이 요청한 증인 아니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도 아침까지는 나온다고 했는데 이분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모두가 황당한 이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석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데 서 변호사님 태극기 이제 이렇게 막 들고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관계자가 그 태극기 안 된다고 하니까 태극기를 막 구겨가지고 집어넣는 장면이 오마이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접지도 않고 막 구겨갖고. 예, 그냥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하는 게 그 영상으로 다 잡혀서 지금 아마 굉장히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태극기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태극기 집회라고 불렀던 분들이 정작 대한민국 국기를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그 태극기에 대한 존엄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주목해야 될 분은 이동흡. 예,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출석을 하셨는데요. 그 이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비리백화점, 뭐 이렇게 자신이 이제 공금을 횡령해서 MMF까지 투자했던 아주 알뜰한 재판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이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들 때문에 또 화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네. 안봉근. 네. 이분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을 법한. 네.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랬습니까? 윤전추 씨가 네. 오전에는 정호성 비서관과 있었고 오후에는 안봉근 비서관과 있었다. 네네. 관저에. 이렇게 증언이 나온 마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탄핵의 중요한 사유이고 특검도 김영재 원장을 계속 조사하고 박윤채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런 게 결국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실수를 했냐 안 했냐, 국민 생명권 보호의 의무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안봉근 비서관은 거기서 보이네. 네, 안봉근 비서관은 최진영 변호사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 알다가도 모를 뿐인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본인 그 불출석 사유에 따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등학교 사춘기 딸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그건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 않은 불출석 사유서에 썼는 것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고 벌써 2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정말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면은 검찰에 나갈 때도 기인적 행동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기자들이 여기 혹시 안봉근 못 봤냐 했더니까 아마 저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놓고 마치 자기가 검찰 직원인 것처럼 더벅더벅 해서 쓱 들어가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안봉근이었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참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맞아요. 사람이다 했었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동격서식으로 좀 늦게나 일찍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안 나왔을까? 아까 얘기했던 건 표면적인 얘기인 것이고 결국 그 누구보다도 사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안봉근이죠. 아시다시피 98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나올 때부터 해서 운전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 잠깐 맡겨두는
들고 있는 핸드폰 잠깐 맡겨두는 그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이 이 안봉근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날 2014년 4월 16일 날 네. 그때 있는 증언을 했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아니면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위증을 해야 될 그럴 위험을 사실상 또한 위증 그런 위험에 어떤 그런 봉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도 수여러 번 나가야지 말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아마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택시를 타려다가 안 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뭐 택시가 부산으로 갔다는데. 아, 그렇죠. 뭐 저쪽 이제 뭐 그냥 동해에 해 뜨는 걸 보러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중요한 포인트를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날 당시의 행적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 알면 아는 대로 문제, 그렇죠. 아는 것을 또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완전 사면초가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나오는 순간. 대리인단에서 아마 이 안봉근 전 비서관을 그 증인을 신청한 이유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7시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안봉근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안봉근 전 비서관만큼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 측근을 중에서도.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상당히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해가지고 사실은 신청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그 이후로 많은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갖다 짜맞출래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짜맞추기도 굉장히 정교하게 돼야 되거든요. 조금만 핀트가 나가면은 전부 다 바로 위증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고심 끝에 차마 위증은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최 변호사님 분석하시기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요. 과연 변호인들에서 몰랐을까 그걸. 과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대리인단에서. 일정 정도 시간 끌기용이 아니었을까. 예. 처음서부터 기대 안 했는데 약간 시간 한번 끌어보자. 라는 차원도 뭐 조금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리인단의 전략은 이제 다 노출이 된 거 아니에요? 다 됐죠. 예. 할 수 있는 것은 그 반론할 수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뭐 고영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자 2천 건이나 되는 거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지금 무더기로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통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시간 끌기 전략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저는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아까 우리 저기 장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동욱 변호사가 이제 새로 합류되고 해가지고 저 강일원 그 주심 재판관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금 뭔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기대가 것은 된다. 그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이 저기 대통령 측 탄핵소 대리인들이 하는 그 저기 스타일이 정말 법리적이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몇 분은 좀 봐주고 싶은데 봐줄 건덕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동욱 씨가 좀 오면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요만큼이라도 좀 개전에 뭘 해줄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거밖에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많이 모든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죠. 네, 너무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헌재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의사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형사재판처럼 이거 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네. 형사재판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판결을 하게 돼 있지만 제가 알기에 헌재재판 제가 듣기에 헌재재판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더 이상 어떤 뭐 결과를 뒤집기는 좀 어렵고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시간을 좀 끌어서 3월 13일 좀 넘겨보자. 뭐 이 전략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동욱 변호사를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재판관 출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죠. 예. 이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그 6년 동안 했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계실 때에도 수원지방법원장을 하고 법원에 계신 판사들 중에서도 가장 논문을 많이 쓴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 그 경북고등학교 나오셨는데 그 같은 아주 친하신 분이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서면을 어떻게 이렇게 다 쓰시냐 했더니만 이게 글 열심히 쓰시면 그게 상당히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도 있고 정말 글도 열심히 쓰셨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헌법재판론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헌법재판
이론서까지 썼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있고 예. 이론적으로 강력한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법리적인 논쟁이 있어서 상당 부분 보강이 됐고 검찰이 이제 뭐 국회죠. 국회 측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장윤선 기자가 이른바 그때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사실 지금은 뭐 그것이 문제가 될 건 아니죠.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무 경비 쉽게 말하면 업무를 위해서 한 월 한 4,500 정도 되는 것인데 예. 그거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건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거를 특정 업무 경비라고 했지만 사실상 주머니 돈이 쌈짓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법적인 어떤 잣대를 했을 때는 그것이 정당성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낙마를 겪었고 변호사로도 거의 1년, 2년을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 문제가 돼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대한변협 대변인으로 할 때에 결국 그와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 문제로 해서 고발이 됐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논란이 법조인의 되고 있을 그렇죠 때.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하고 대한변협이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그렇습니다. 등록을 그래서 한 2년 정도 변호사를 못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왔는데 그와 같은 것은 변론으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서는 사실 유일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뒤로 돌아서 그냥 한숨 그래도 돌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현 상황 속에서는 양측 다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예. 이동욱 재판관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오늘 강일원 주심이 이동욱 재판관이 오시니까 이제 헌법재판 하는 것 같다. 그동안 대통령을 너무 피의자처럼 그 형사재판을 해서 좀 마음이 아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측면도 있지만 왜 의원께서 언젠가 한번 계속 살려고 꾀를 내는데 결국 죽을 꾀만 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동욱 재판관과 관련된 여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 지나간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서는 다시 그거를 다 복귀해서 전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정 업무 경비 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6년 동안 3억 2천만 원을 유용을 했고 심지어 거기에 그 개인 계좌에 넣어가지고 뭐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도 썼죠, 보험료로도 썼죠, 자녀 유학비로도 썼죠, 경조사비로도 했죠. 네. 심지어 단기성 금융투자 상품 있잖아요, MMF 여기에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죠. 업무상 쓸 수 있는 돈이었죠. 개인이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돈 그러니까 아니었던 업무상 거죠? 경비죠. 재판에 쓰라는 공금이에요, 공금. 공금을 이제 그 쌈짓돈처럼 그냥 막 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취재 비용 나는데 그거로 막 밥 사주고 그러는 게 그런 돈인가요? 아니 의원님 밥 사주는 거는 취재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거 가능해요? 이를테면 그럼요. 의원님 밥 사드리고 이런 거는 취재 활동 취재원이니까 내가 예, 취재원이니까 되지만 이를테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신발을 사시 넣었다거나 뭐 이걸 가지고 필요하죠. 신발 신고 뭐 뛰어다니니까. 딸 뭐 등록금을 냈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출장을 그 6년의 임기 동안 남들보다 곱하기 3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부부 동반을 해서 가서 해명이 더 황당한 거예요. 수행하는 비서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관용차가 이분이 2대를 썼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분당 살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짝홀수 뭐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홀짝이요? 짝홀수 바로 그 얘기예요. 홀짝. 그러니까 이게 그 주차가 뭐 오늘은 1일 뭐 홀수만 주차할 수 있고 짝수만 주차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관공서니까. 관공서니까. 예, 그래서 분당 살기 때 근데 그 해명 자체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뭐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뭐 위장전입 문제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래서 비리백화점 별명이 뭐냐면 이돈흡. 흡사마예요. 왜 흡사마냐면 왜 돈흡이냐면 돈을 흡수한다. 그래서 이돈흡, 흡사마. 그리고 너무 명예훼손 쪽 아니요, 이거 다 언론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럼요. 이돈흡. 예, 이돈흡, 흡사마. 이 당시에 다 유행했던. 흡사마는 뭐예요? 흡사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마귀처럼 연사마, 흡사마, 사마, 연사마의 어떤 이런 거죠. 예. 연사마. 그러니까 돈은 상당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실제로 굉장히 오래 검찰이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 결정은 했는 겁니다. 예.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공직자 특히 법관으로서의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는 예. 사실 비난을 받는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무혐의를 받았고 법 위에 헌법 위에 있는 게 있잖아요. 국민감정법.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그 국회에서도 좀 그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자마자 정말 한 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헌법재판 이 국회 측에서 소추 이유를 쭉 썼는데 예. 이게 왔다 갔다 한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다는 그 사유가 헌법 몇 조인지 이것을 밝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 게 이게 탄핵 이유 중에 헌법 46조를 대통령이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6조가 뭐냐? 이게 그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이익을 이렇게 취득하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봐라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에 관한 규정 아니냐. 그거를 대통령한테 경강부회해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법리적으로 해서 지금 이걸 다투고 있는 모습을 법정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거 뭐 개인적인 변호사의 어떤 그런 흠집 이런 부분은 판사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서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법사위원을 비롯해서 국회 소추단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반박해서 재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최후 변론 내지는 이 종합준비서면에 법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 이거 녹록한 거 아닙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 문제는. 시간 문제. 시간 문제는 시간 문제죠.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사실 아니, 이동욱 재판관 변호사가 와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부분을 애시당초 왜 이렇게 대리인단이 하지 않고 이제서야 재판관 출신을 보면서 왜 이제서야 논리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저 때와 비슷한 입장인데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했는데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니까 또 선고기일을 연기해준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만 이런 사건에서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면 할 경우에는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통상적 사실 별로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부가 욕먹은 것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관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정희 재판관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을 선임했다는 것은 그런 전관을 이용해서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실관계는 지금 고영태 엑스파일 내지 고영태 녹취록을 통해서 증인을 더 추가를 하고 법리적인 부분은 이거 아직까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단에서 법리 자체가 제대로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밝혀라.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시간이 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판 이정미 대행께서 이 소송 절차를 정리를 하실지 정말 이번 기일 아마 진행하고 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어떤 식으로 증인 채택을 할지 정말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수님, 근데 중요한 게요. 지금 29건의 녹취 파일 중에 29건을 증거로 채택을 했잖아요. 예, 했어요.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29건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오늘, 일단 안봉근 증인 채택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는 장난치는 부분이 혹시 느껴진다면 철회할 뜻을 비췄고, 또 하나는 23일까지 최종 서면 입장을 내라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변호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법리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오면 그분에게 어떤 변론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일을 좀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상식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이 봅니다. 설사 이동욱 재판관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맞아요. 저도 아까 유심히 봤는데 헌법 46조를 갖다가 들이대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국회의원에 관한 얘기인데 그걸 왜 대통령에게 적용했느냐. 법리적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나를 더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대한민국과 결혼했으니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봐주자라는 저 감성적인 부분도 호소를 했어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박근혜를 우리가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박근혜가 과연 대통령직. 그렇죠. 예. 대통령직 박근혜를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고 헌재에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감성적인 얘기를 나왔다는 것 자체도 약간 이동욱 새로 변호인데 합류하신 분이 좀 미스가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미스다. 왜냐면은 예. 최 변호사님 하신 말씀대로 계속 법리적으로 나가면은 사실은 헌재에서도 야, 이거 법리적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가면은 그건 뭐 의미가 더 이상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태극기 집회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애국심이 있는 사람인데 따뜻하게 시선으로 보아주지 않느냐. 이거는 태극기 집회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헌재 재판관들한테 한 얘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어렵죠. 결국 일단 우리가 변론을 하다 보면은 3분의 2는 법리적인 걸 얘기하고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코칭한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여론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은데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 스스로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헌법 46조 국회의원과 관련된 조항이 이것이 국회의원만 특정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되고 대통령은 청렴 의무가 없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소추인단, 청구인단 측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동욱 재판관이 나와서 한 얘기는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살았다. 조국과 국민에게 헌신해온 피청구인에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이제 일종의 주장인 것인데요. 사심 없이 살았다는 대목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내용, 이 스캔들은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간의 이 무슨 불륜 속에서 만들어진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고영태가 오래전서부터 기획해왔던.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따라서 뇌물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는 형사재판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정말 사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근데 그 문제와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별개의 별건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묶어서 통칭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이 2,000여 개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찾은 건가요? 근데 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인데요. 예,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고영태가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서 이것이 나왔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검찰에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2,4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29개 정도.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냈는데, 검찰과,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기록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소추단에서 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그 법원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걸 채택해줬고 그걸 지난주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지금 육성 녹음된 내용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 심상찮은 아마 이런 부분을 그 국회에서 이미 특히 야당 측에서 알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헌법
헌법재판 기각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또 돌면서 그 근거지가 바로 이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지금 그 언론에 굉장히 큰 그 후폭풍을 그 몰고 오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2,000건의 녹음 파일인데요. 그 2,000건의 녹음 파일을 다 봤더니 나머지는 다 사사로운 것들이더라. 볼 수 있을 만한 핵심 증거로 될 만한 게 29건이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렇죠. 29개밖에 나머지는 다 없더라. 그냥 뭐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29건을 봤는데 이게 국회 측에게 더 유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측이 오히려 요청을 오늘 한 것이고요. 국회 측의 요청을 그 헌재가 받아들인 겁니다. 29개만 채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00개 중에 29개만 채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권성동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한테 이것이 결코 국회 측에게 그 소추인단 측에 불리하지 않다. 이제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WK 부장하고 나눈 대화인데 VIP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뭐 하나도 결정을 못해.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도 못해. 여기서 이 사람은 최순실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VIP가 신임의 받자 VIP가 쳐낼 놈들은 다 소장은 최순실 씨 얘기하는 씨죠. 건데요. 소장 말 한마디면 다 까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국정농단의 실세가 누구냐, 그렇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예. 대통령하고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또 다른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아무리 그 대통령 측에서 증인 증거를 들이대도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회 측에 유리한 국회 측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국민 측에 소추단. 예, 소추단에 예. 유리한 이런 결론이 되는 최 거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갖고 결국은 헌재가 판단을 할 건데,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저걸 이런 증언도 있다, 그 대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목에 먹기 위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네네. 이런 걸 보는 거에 따라서는 정말 고영태가 기획을 하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 고영태는 또 한심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술 한잔 먹다가 야 나라 뒤집어서 너 대통령이 내 국무총리 할게. 이런 농담으로 뭐 일종이었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질문하는 요체는 뭐냐면 29개를 구분을 해보면 국회 측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도 유리한 증언이 있을 터인데 이 두 개의 양측의 5대5라고 봤을지라도 이 증거가 나온 게 지금 판을 뒤집을 정도의 충격파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200개 중에 상당 부분 거의 제가 알기로도 한 1,000개 정도는 이 김모 고원기획 대표가 개인이 아침에 전화형으로 굿모닝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머지 한 1,000개 정도에서 29개 정도는 이게 나왔는데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 소추단에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1시간 정도로 파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무엇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추단 측에서라고 한다면 본인들에게 박근혜 유리한 대통령 것. 측에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 측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29개에 대한 것을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소추단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 파일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한 1시간 정도 편집을 해서 나오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노승일 씨가 고영태 씨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왕의 남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왕의 남자. 왕의 남자가 무엇이죠? 왕은 여기에서 최순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자는 고영태가 되는 것이죠. 왕의 남자는 것은 왕은 허수아비고 남자가 실체다. 이런 실권을 잘한 이런 의미가 사실 있을 수 있는 점 하나. 지금 그 고영태 씨의 그 같은 한체대 국악번 친구면서 WK의 직원이었던 유상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고영태를 좀 낮아봐 봅니다. 영태는 회장이 푸시하는 대로 흔들린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만든 그 메커니즘을 고영태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메커니즘을 이런 내용이 최순실 이와 같은 어떤 그 WK나 이런 걸 만들기 최초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설립했다. 만약에 결국 녹음한 시점, 그 시점에서 이와 같은 왕의 남자니 그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이 스케일 자체를
프레임을 다르게 만들 어떤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고 벌써 최순실이 다 해먹고 있는 중에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이와 같은 일이 어리버리하게. 벌어졌다고 예.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른바 찻잔 속이 태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예.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실은 상당 부분 이 헌법재판소가 조금 늘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결국 그러한 점은 이 국회 소추단 측에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그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이게 1시간짜리를 틀어본들, 네. 또 29건을 채택을 한들, 이제까지 나왔던 부분을 전체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는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최 변호사님이 소개한 두 개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왕의 남자라고 하는 것을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봤고, 최순실을 움직이는 남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내용에서는 저 어리버리해서 우리가 귀한 거 몰라, 뭔 얘기인지. 그냥 쟤는 허수아비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역사는 말이죠. 예. 필연이 지배하지만 그 계기는 우연에서 촉발됩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시죠.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쭉 들어가다 보면은 고영태, 최순실 사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퍼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무슨 뭐 고영태가 무슨 뭐 마약을 했든 아니면 무슨 뭐 호스트바를 뭘 했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농단이 됐다는 것 그 자체 거기에 계기를 준 게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아마 오늘은 헌재 재판관처럼 말씀을 하시네. 대다수 국민이 취지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예. 은자 예리 안 했습니까? 교수님이 예리하신 거죠. 내가 과거를 다 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어떠한 녹음 파일이 나와도 지금 그건 맞아요. 아마 저기 이 고영태도 아마 그 사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심이 있었냐면 하는 거 보니까 최순실이가 전화하면은 차관들이 와가 줄을 서 무슨 사무실 얻는데도 K스포츠 그 빌딩 네. 사무실 얻는데 수석 비서관하고 청와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이거 하자고 이렇게 제가 고영태라도요. 야 이거 만만하죠. 그러면 그와 같은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대통령이 제공하셨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상입니다.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거예요? 여운이 그러니까. 다음 14차 기일 때 또 나오시려고. 자, 그런데 이제 정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은 어떻게든지 좀 연기를 해보려고. 네. 그런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기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예, 어쨌든 지금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상황은. 저는 이미 이제 결론은 그 앞에 말씀 주신 대로 22일 날까지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23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평의 판결 절차 거쳐서 결정문 쓰는데 2주 잡는다면 3월 초, 3월 9일, 3월 16일 두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3월 9일이거나 아니면 그 이정미 재판관이 서명까지 다 해서 선고만 3월 16일 날 하는 방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판이 흔들리고 국민의 민의와 전혀 동떨어진 결론이 나게 된다면 저는 정말 지금 가뜩이나 지금 막 되는 게 없잖아요. 뭐 AI의 구제역에 그다음에 대외관계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공무원들 뭐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고 하죠. 뭐 기존에 많이 있었던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뭐 청년 실업 문제 이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불만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혼란도 커지고요. 최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고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지금 이제 한간에 따르면 이제까지 전체 수사할 거에 30%밖에 못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4년 동안 통치를 해왔는지는 나왔는데 이번에 29개의 증언,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일에서 1시간짜리 음원 파일이 나온다고 한들
23일 서면 내라고 한 이 일정이 바뀌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으로서는 일단 그와 같은 재판장님의 이제 그 진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켜질 겁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정치가 생물이라 하듯이 이 소송도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또 미뤄지거나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미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선언을 증인은 했는데 23일까지 내라고. 재판은 진짜 예. 하다 보면은 또 꼭 그래 늘어날 되지 수도 않습니다. 있고. 재판 저희가 그 소송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변호사님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정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는 최대한 빨리 하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매몰차게 끊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정미 재판관님보다 이동우 전 재판관님이 더 선임입니다. 그와 같이 좀 강력하게 주장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의사나 이런 부분이 재판 진행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월 14일. 오늘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즐거워하는 2월 14일 바로 그날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삶과 작별했던 하얼빈 역사에서 일제 침략의 우두머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너무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차가운 리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렇게 지켜온 이 나라, 우리 조상님들이 피를 뿌리며 지켜온 이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갈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촛불 한 번 드는 것이 모두일 텐데 이 순간의 시대적 소명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행동했노라고 후손들에게 어떤 기록을 남길지, 안중근 의사가 생과 작별한 오늘 2월 14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